서울에서 1시간도 안 걸리는 가까운 곳으로 데이트 장소를 정하였다. 그녀는 팔짱을 끼웠다. 내 팔에 그녀의 작은 체중을 느낀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더 숲속으로 들어갔다. 하늘을 본다. 팔베개를 해준다. 내가 그녀를 바라본다. 그녀도 날 천천히 바라본다. 그녀의 눈 속에 내가 들어있다. 그녀의 눈은 거울이다. 그녀가 눈을 감는다. 나의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키스하고 싶다. 키스하라고 말하는 것 같다.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다. 가슴에 방망이 갇힌다. 첫 키스를 여기에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아랫입술에 해야 하나, 윗입술에 해야 하나, 모두 포개서 해야 하나 고민이다. 눈을 감았다. 그녀처럼 눈을 감았다. 눈을 뜨고는 키스를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의 입술로 다가갔다. 그녀를 가슴에 안았다. 안녕하세요. 하소담이에요. 반갑습니다. 제가 장편 소설 읽어드리면서 2회, 3회 다 인사 없이 그냥 소설 내용만 낭독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잠깐 인사도 드려야 하는데 그냥 소설 내용만 읽으니까 조금 아쉬웠습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고요. 여러분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저희 장편 소설 기다리셨나요? 어떠셨어요? 정말 제목 그대로 아슬아슬한 사랑 이야기인데요. 송양희 작가님은 나이가 꽤 있으신 분이신데 소년 같은 감수성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청년 같은 첫사랑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아무튼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랑 이야기. 다가가지 못하고 또 마음껏 하지 못하는 지고지순한 사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금도 제 소설 들으면서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지? 뭐 내용이 이렇게 화끈한 게 없어. 사랑 이야기라면서 하는 분 계시죠? 저희 구독자층도 꽤 나이 폭이 높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조금은 가슴 설레이는 사랑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목 그대로 아슬아슬한 사랑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4회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연 씨가 사라지는 이야기까지 들려드렸어요. 애가 타는 서연 씨의 선생님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구독을 꾹 누르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사랑한 여자, 그가 좋아한 남자. 송양희. 순간 번쩍하고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즉시 S통신사에 전화했다. 그녀의 이모부라고 거짓말하고 그녀의 부모가 없어서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니 그녀의 소재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안 된다는 것을 설득하는데 20분은 걸린 것 같다. 절대로 물러날 수 없는 일이었다. S통신사에서는 그녀의 핸드폰 전파가 터지고 있는 곳은 송파구 풍납동의 현대병원 부근이란다. 반경 200m 내는 확실한데 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영감처럼 떠오르는 것이 있어서 택시를 잡아 타고 잠실로 향하였다.
이틀 전에 사라진 후 왜 이 생각을 일찍 하지 못하였을까 후회하며 운전사에게 빨리 달려달라고 사정하였다. 현대병원으로 도착하자마자 병원 정문으로 달려들어갔다. 후두암일지도 모른다는 강박관념에서라도 병원에 진단받으러 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후다닥 뛰어들어가 병원 안내원에게 이런 이름의 환자가 어느 입원실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름만 되면 누구든 아무 조건 없이 알려주는 것이 병원 안내자의 행동이라는 상식을 예전에 알았던 것이다. 동관 525호실에 입원하고 있다는 말을 한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니 사람들이 줄 서 있다. 비상계단을 찾았다. 뛰어오른다. 5층인데도 숨이 차다. 동관 5층에 오르니 간호원이 몇 명 보인다. 다시 묻는다. 달린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니 환자들이 10명은 되는 것 같다. 그중 한 명이 서연 씨였다. 서로 깜짝 놀란다. 선생님, 어떻게 여기를 오셨어요? 지금 그런 말씀할 수 있나요? 어때요? 괜찮아요? 검사를 다 하는데 3일 걸린대요. 아무래도 이상하여 검사를 받고 잘못되면 선생님을 안 보려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신기하네요. 선생님이 저한테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인지 기적 같네요. 서연 씨가 언제부터 교회에 다녔어요? 병원 지하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어젯밤에 심심하여 가보았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의사는 무엇래요? 검사 결과는 내일 나오는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래야 며칠 쉴 수 있지 않나요? 참 태연하시기도 하네요. 저는 얼마나 걱정하였는지 알기나 해요.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서연 씨 걱정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환자 복장을 하지 않았다면 한없이 때려주고 싶어요. 저는 맞을 짓을 많이 했나 봐요. 제가 아픈 곳 없이 태어나면 실컷 때려주세요. 서연 씨는 착하니까 하나님도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내일까지 푹 쉬어요. 여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방으로 옮겨요. 2인실이나 특실로요. 선생님은 항상 행복한 고민만 한다니까요. 특실이나 2인실은 엄청 비싸요. 여긴 공짜나 마찬가지로 싸요. 무엇하러 비싼 방이 있어요? 심심하고 외로운 방에 혼자 있으면서 고독 비용을 많이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해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여기 침대에 잠깐 누워 계세요. 아마 조금 후에 간호원이 피를 빼러 올 거예요. 대신 피를 뽑아드려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할 수 있겠죠? 지금 농담할 여유가 있나 보네요. 아니, 그럼 울어요? 아니면 절망적인 연기를 해요. 하여튼 서연 씨는 아파도 예쁘다니까요. 간병은 누가 하나요? 보호자 말이에요. 간병인이 왜 필요해요? 저 혼자 다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밤은 제가 옆에서 밤새 지켜드릴게요. 괜찮다니까요. 그냥 가세요. 서연 씨를 두고 갈 수 없어요. 가라고 밀어도 제가 더 힘이 셉니다. 안 갑니다. 누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빠라고 할까요? 매니저라고 할까요? 아님 삼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빠가 좋겠네요. 그런데 아빠가 딸에게 존댓말 쓰는 사람은 없을 건데 말씀 낮춰요.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잠시 그러겠습니다. 긴장이 풀렸다. 이틀 동안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말을 하고 있지 않으면 졸렸다. 침대에서 잠시 자고 있으라고 한다. 체면 불구하고 침대에 누웠다. 그녀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았다. 장난삼아 잠시 누워 있었는데 얼마나 잤을까? 누가 환자입니까? 라는 소리에 깨어났다. 간호사가 들어와
황당한 모습을 보며 말하였던 모양이다. 제 피를 대신 빼가면 안 되나요? 환자의 허락은 받았습니다. 간호사는 오늘은 피 빼는 일은 없다고 말하며 재미있는 보호자라고 말하고 나간다. 밤새 간호사가 들락거린다. 그녀는 잠을 자지 않는다. 내일의 결과 판정에 불안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어도 주위에 환자들이 너무 많다. 보호자들도 하나둘 잠들기 시작한다. 속은데도 신경 쓰는지 쳐다본다. 텔레비전도 꺼지고 불도 꺼진다. 그녀는 침대에 눕는다. 나는 침대 밑에 있는 긴 의자에 걸터 앉아 그녀를 바라본다. 그래도 편하다. 타이타닉처럼 영화의 북극 바다에서 여자는 보트에 타 있고 남자는 바닷물 속에 잠긴 상태로 있는 것처럼 불행한 사태는 아니다. 말없이 바라본다. 좋다. 한마디로 불행하지 않다. 내가 잠들었었나 보다. 갑자기 시끄럽다. 판정 결과를 받으러 내려간다고 한다. 혼자 가야 한다고 한다. 선생님은 자격이 없다고 한다. 관계자 외 절대 출입금지라고 한다. 내가 관계자라고 하면 안 되냐고 말하니 비시시 웃으며 힘없이 때린다. 할 수 없이 초조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몇 시간이 몇 년같이 길다. 검사 결과는 초기 후두암이란다. 수술하면 잘 된다고 한다. 목을 뚫을 필요는 없고 그냥 목구멍 속으로 조직 일부만 떼어내면 될 거라고 한다. 다행이다. 초기에 발견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감사합니다 하고 연신 말하였다. 무엇이 감사한지 생각하는 것도 나중 일이다. 수술비와 입원비는 내가 다 낼 터이니 아무 걱정 말고 완전히 날 때까지 푹 쉬라고 하였다. 울보는 또 온다. 도대체 저 여자는 온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품고 살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는 것이 나와 똑같다. 무엇이 감사한지 나중에 생각해 보아야겠다. 베푸는 내가 더 즐거운데 내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거꾸로 된 것 같지만 중요한 일이 아니다. 지금은 그녀가 아프지 않고 빨리 나아 예전의 그 활달한 모습이 되는 것이다. 병실에서 나와 휴게실로 함께 들어갔다. 한강이 환하게 보인다. 한강에서 보트 타는 사람이 보인다. 한강 둔치에서는 젊은이들이 족구하는 모습도 보인다. 병원 1층에 있는 정원이 아름답다. 꽃이 참 예쁘네요. 파란 나무들이 참 예뻐요. 가을 가고 겨울 가도 내년에는 파란 새싹이 다시 나오겠죠? 아이들의 외치는 소리도 반갑네요. 모든 것이 왜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지요?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세상은 본래 아름다운 것이죠. 사람들이 나쁜 마음으로 살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제가 말을 할 터이니 듣기만 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없었으면 누가 간호하였을까 생각도 해본다. 불쌍한 여자다. 화려한 무대 저편에서 이렇게 쓸쓸한 배우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까? 무명 배우는 슬프다. 유명 배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아프지 말고, 늙지 말고, 외롭지 말고 무조건 좋은 것만 있다는 보장이 없을 것이다. 세월 가면 모두 쭈글쭈글 거린다. 아름다움도 젊음도 다 지나간다. 사람들은 모두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정말 내년에 새싹을 다시 본다는 보장을 세상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적인 작가의 사랑 이야기를 해볼 터이니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B라는 작가 이야기입니다.
그는 죽으면서까지도 그의 손자에게 말하였다 하죠. 사랑하라, 사랑을 찾아라. 쾌락을 즐기고 할 수 있는 한 실컷 사랑하라. 그는 83세에 죽을 때까지 8번이나 다른 여자와 사랑을 했다라고 자랑하였던 여성 색정증에 걸린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인이요 소설가였던 그는 성에 집착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정력도 대단하였죠. 그의 첫 번째 아내에게 육체적인 사랑을 얼마나 심하게 하였는지 그의 아내인 아델로는 남편을 멀리하고자 할 정도였어요. 그 작가 역시 정신적, 육체적 사랑의 진짜 상대는 줄리에트라는 배우였어요. 줄리에트는 부모가 모두 일찍 돌아가시고 불쌍하게 자랐죠. 다행인지 그녀는 아주 육감적으로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배우로서 모델로서 활동하였지만 아주 유명 배우가 아니어서 배가 고팠지요. 또한 그녀는 돈과 권력을 찾아 자기의 몸을 굴리기 시작했어요. 매춘을 하게 되었고 정치꾼과 야합도 하고 돈을 많이 모았고 배우로서의 명성도 얻기 시작하였지요. 연극계에서도 점차 유명해졌고요. 그녀는 모든 남성들의 육체적인 쾌락만을 위하여 자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실망하게 되기 시작하였고 나중에는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발표하였죠. 그 이면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해온 B라는 작가 때문이었지요. 그녀는 연예계의 악취에서 벗어나고자 자살하고자 할 때나 사기를 당하여 재산을 날릴 때나 몸이 만신창이 되어 사경을 헤맬 때도 그 작가는 줄리에트를 사랑하였죠. 작가인 그는 아내가 분명히 있었어요. 줄리에트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가까운 친구였나 봐요. 그 남자는 알면서도 묵인하고 자기와의 사랑만 계속된다면 모두 용서한다는 식이었지요. 그의 아내는 줄리에트를 괴롭히려고 갖은 모함을 다하였죠. 하지만 줄리에트도 사랑을 놓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 남자와 줄리에트는 오히려 더 사랑에 밀착했어요. 그 남자가 집에서 쫓겨나왔을 때도 자기 집에 기거하게 해주며 재기하도록 온갖 정성을 다했지요.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종용하여 아내와 다시 결합하도록 하였고 그녀는 그 남자의 먼 동네에서 집을 따로 얻어 살아가는 형편일 때도 있었지요. 그 남자는 그 와중에도 이 여자, 저 여자와 사랑 행각을 벌이고 다녔지요. 그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유명 인사가 되자 그 남자는 그의 비서와 연애하는 사건도 일으켰지요. 그렇게 바람 피우면서도 그 남자는 줄리에트와 간간히 만나는 것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 또한 육체적 정신적 정절을 그 남자에게 모두 바치고 산다며 후회하고 있지 않았지요. 둘인 그렇게 사랑했어요. 둘 사이의 사랑을 글로 약간 변형한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그녀가 죽자 그 남자는 글도 쓰지 않고 멍하니 살다가 그녀가 죽은 후 2년 만에 그 작가도 죽었어요. 사랑 없이는 글을 쓸 수 없었던 작가, 줄리에트를 60년간 사랑했던 작가, 노트르담의 곡주, 레미제라블을 썼던 작가지요. 어머, 빅토르 위고가 그렇게 사랑 속에 살았던 작가였나요? 그 남자가 빅토르 위고 맞죠? 프랑스 시인 맞지요? 네, 맞아요. 스무고개를 하려 했는데 서연 씨는 왜 그렇게 잘 맞춰요? 참 잘했어요. 아유, 선생님도. 그녀는 날 한 대 때린다. 아프지 않다. 아프기보다 간지럽다. 안쓰럽다. 아픈 것이 더 좋았는데. 검사 결과 간단한
절개 수술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고 암 초기라서 발병된 부위를 떼어내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 하여 그녀도 안심하고 있는 것 같았다. 수술도 목을 외부에서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입속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 흉터도 없고 깨끗하다고 한다. 내일 오전에 수술 날짜와 시간이 잡혔다고 한다. 함께 기도하러 가자고 그녀가 먼저 제의한다. 병원이 커서 그런지 지하 1층에 교회가 있다. 200석은 될 듯하게 교회가 크다.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어 좋다고 한다.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는지 찬송가를 따라 부른다. 주 기도문도 따라한다. 사도신경부터 성경 봉독도 쉽게 찾아 하는 것을 보면 오래전에 교회를 다녔다든가 모태 신앙이었다든가 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니면 원체 연기력이 뛰어난 여자니까 그냥 입만 벌리고 찬송가를 하는 것처럼 하고 있고 성경은 몇 페이지를 말하는 것을 따라했을지도 모른다. 무엇이든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 그녀가 완쾌되어 옛날에 그 활짝 웃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소원이다. 선생님 하면서 뛰어와서 팔짱을 끼는 상상을 한다. 특별 찬송 시간이라면서 여자 성도 4명이 나와서 찬송가를 부른다. 정말 잘한다. 세상에는 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누구든 특기가 있을 것이다. 발견하여 개발하느냐, 그냥 흙 속에 묻히게 놔두느냐의 차이일 것 같다. 예배가 1시간 정도 만에 끝난다. 마지막으로 축도를 하고 각자 기도하고 나가라고 한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무어라 말하면서 열심히 기도한다. 나는 눈 감고 10여 초 있다가 눈을 뜬다. 그녀는 기도를 계속한다. 다시 나도 눈을 감고 기도한다. 다시 눈을 뜨고 감고를 몇 차례 하여도 그녀는 기도를 계속한다. 사람들이 거의 빠져나가고 텅 비어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이 애절하다. 어쩌면 저렇게 진실한 모습으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부러우면서도 감탄한다. 마침내 그녀가 일어난다. 내가 그만 가자고 이끌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냥 놔두면 하루 종일 기도할 것 같았다. 휴지를 꺼내준다. 많이 울었나 보다. 눈가는 붉게 충혈된 모습으로 눈물을 흘린 자국이 선연한데 입가에는 웃음이다. 어디가 진실인가, 감동의 눈물인지 기쁨의 웃음인지 알 수 없다. 내일 다시 오겠다고 하면서 오늘 함께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병원을 나온다. 자식을 놓고 돌아서는 부모의 심정이다. 어제 병원에 함께 있지 못하여 못내 아쉬워서 일찍 병원으로 향하였다. 비가 온다. 아침부터 비가 오는 것이 싫다. 비는 먼 데서 보면 아름다운데 내가 맞으면 싫다. 병원에 도착하니 병실에 그녀가 미라처럼 얼굴을 감싸고 있다. 깜짝 놀라 물어보니 또 울음이다. 울보 앞에서는 말도 함부로 못한다. 수술은 잘 끝났다 한다. 그런데 입속으로 수술을 할 때 입을 크게 벌린다고 입에 마우스팩으로 입을 가능한 많이 벌려놓고 수술하였는데 실수로 입이 찢어졌다는 것이다. 장착할 때 그랬는지 수술 중에 칼로 베었는지 입가가 0.5cm나 찢어져 봉합 수술하였다고 한다. 이런 대형 병원에서 그런 실수를 한단 말인가? 라고 흥분하였다. 병원에서는 목을 외부에서 째고 수술하지 않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 태연하단다. 말도 안 된다고 내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무엇을 해결할 것인지 나 자신도 모르면서 그녀 앞에서 호언하였다. 그녀 앞에서 장담하는 일이 이번 한 번은 아니다. 무엇이든 해결하겠다고 내가 무슨 백마탄 왕자도 아닌데 신처럼 자신만만하게 약속한 일이 처음은 아니다. 수술은 성공이란다. 다행이라며 다음 주에 퇴원하고
정상적인 일반 사람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후 담당 의사를 만나고 가겠다고 하고는 그녀의 병실을 나왔다. 담당 의사를 찾았다. 원장실 앞에 비서인지 간호사인지 모르겠지만 위병 안내원처럼 앉아있는 여자에게 원장님과의 면담 요청을 하였다. 담당 의사의 간호사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면담 요청을 거절하였다. 성질이 불같이 났지만 태연한 척 하면서 정중하게 말하였다. 며칠 내에 의료사고를 일으킨 담당 의사 이야기를 사실대로 언론에 공개할 것인데 간호사님이 책임질 것인지도 모른다고 부드러운 엄포를 놓고 병원을 나왔다. 내 명함을 주었고 명함에 전화번호와 직업을 써놓았으니 전문 작가가 무엇하는 사람임을 잘 알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절대로 엄포가 아님을 몇 번이나 강조하였으니 의사에게 말은 전하였을 것이라 생각도 들었다. 어떤 연락이 오든지 성의 표시라도 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간호사가 면담 거부를 제멋대로 하는 것도 서운했지만 의사가 지시한 것 같아 더욱 괘씸하였다. 병원을 나와 지하철을 타고 20분쯤 가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직감적으로 병원 간호사일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담당 의사님이 한번 만나자고 하니 병원으로 오라는 정갈이었다. 지하철에서 내려서 건너편으로 뛰었다. 갈아타고 병원으로 되돌아오는데 1시간도 안 걸렸다. 간호사를 만나니 담당 의사 면담을 주선하여 주었다. 내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가능한 흥분하지 않고 조리 있게 말하려고 노력하였다. 제 이름은 명함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저는 전문 작가로 방송, 언론에 투고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재료가 없어서 고민 중이었는데 후두암 수술에 대해 써볼 생각입니다. 본 의도는 의료사고입니다. 원장님께서 수술하시다가 실수로 입을 찢어 놓으셨다는데 사실대로 써볼 생각입니다. 제가 원장님께 면담하고 싶었던 것은 수술하다가 실수로 환자를 상해 입혔을 때 병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각서까지 받고 있으니 아무 책임 없다고 하신다는데 이런 사실까지 정확하게 사실대로 언론에 발표하겠습니다. 절대로 원장님께 해가 되는 일이나 병원에 나쁜 영향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공갈도 아니고 협박도 아닙니다. 사실을 그대로 발표하고 싶은데 실명으로 모든 것을 해도 문제없는지 허락받고 싶어서 간호사에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다음이나 네이버 창을 열고 인터넷 검색창에 제 이름을 치면 제가 전문 작가라는 것이 나옵니다. 다른 인터넷 검색창도 나오겠지만 다른 검색은 제가 직접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신분과 말은 제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이런 사실이 허위라는 제가 잘못되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는 얼굴이 생명입니다. 그녀는 배우입니다. 지금 비록 무명일지 모르나 향후 유명 배우가 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어느 배우의 슬픈 사연이라는 제목도 좋고 하여튼 실명으로 모든 것을 발표해 보려는데 양해 부탁합니다. 원장의 얼굴이 붉게 변하고 있었다.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는 사실을 공개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의사와 병원은 정당합니다. 전쟁터에서 사슴도 죽고 토끼도 죽고 억울한 민초도 죽습니다. 모두 억울한 죽음이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억울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병원 525호실에 입원한 서연 씨도 병원에 대하여 고맙지만 억울한 면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녀는 가난한 무명 배우입니다. 병원비라도 해결해 주시면 한스러움은 없을 것이라 봅니다. 그것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라 봅니다. 병원비를 병원의 실수로 인정하든 그냥 불쌍한 여자라고 돌봐주든
해결해 주시면 저의 흥분도 가라앉을지도 모르고 원장님의 높은 뜻과 의술을 다시 한번 공경할 기회를 가질지도 모릅니다. 나의 일방적인 말을 원장은 묵묵히 듣고 있었다. 생각해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병원을 나왔다. 면담 후 나오기 전에 원장에게 내가 지은 책을 3권 주고 나왔는데 읽을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정말 그런 작가임을 심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다시 지하철을 타러 걸었다.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성내역 지하철 정거장까지는 10분 정도 걸어야 한다. 한강이 보인다. 뚝방 따라 걷는다. 사람들이 참 많다. 모두 병원으로 향하고 병원에서 오는 길이다. 한강을 바라보며 한 10분 생각에 잠긴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하는 짓인가 생각해 본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료 분쟁으로 고소해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서초동에 있는 의료 분쟁 전문 변호사에게 전화하였다. 의료사고에 대해 전문적이기 때문에 의뢰만 하여 달란다. 기쁜 마음에 한참 설명을 하는 것을 듣더니 처음에 그 당당한 억양은 어디 가고 안 되겠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3대 대학병원은 힘들다고 한다. 그런 의료사고는 또한 안 된다고 한다. 담당 수술의사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인을 하여야 하는데 대학병원은 안 된다고 한다. 모두 한통속이다. 대형 병원에서 비정상적으로 월급 받는 변호사인가 보다. 적군에게 의탁하러 가는 사람이 나 말고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한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 정도의 수술사고는 안 되니 미안하다며 전화를 끊는다. 세상에 분노를 느낀다. 큰 병원은 자기보다 더한 전문 변호사가 상주하여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이길 수 없다니 그럼 아주 작은 병원이나 아주 큰 실수만 골라서 변호하는 모양이니 춥고 배고픈 백성은 어디에서 권리를 찾는단 말인가 하며 세상을 탓하고 있었다. 걸었다. 지하철을 탄다. 지하철을 타서 앉으니 피로가 밀려온다. 나도 모르게 잠든다. 핸드폰을 꺼내본다. 언제 전화가 왔었나 보다. 부재중 전화가 찍혀있다. 그냥 무시하려다가 혹시 하는 생각에 전화를 걸어본다. 병원이란다. 병원 원무과장인데 통화하고자 전화했단다. 만나볼 수 있느냐고 한다. 좋다고 답하고 다시 병원 원무과에 간다. 오늘은 참 바쁘다. 바빠도 잘 되었으면 하고 병원에 되돌아갔다. 원무과에 들리니 원무과장은 없다. 내가 오면 무엇을 처리하라고 지시받았다며 여직원이 서류를 내민다. 아까 전화해서 내용은 들었다. 담당 의사가 525호실의 후두암 수술 환자의 치료비를 면제하여 줄 수 있느냐고 질문하여 왔다는 내용이며 가능하면 그렇게 해드리겠다는 이야기다. 부하 직원인 듯한 사람이 서류에 서명하란다. 병원 치료비는 전액 면제하는데 먼저 400만 원 정도 치료비를 내고 그 다음 날 구자에 다시 입금하여 준다는 내용이었다. 병원의 실수 내용은 일치 없이 뜬구름 잡는 듯한 내용이었다. 하여튼 담당 의사의 부탁이었다고 하며 원무과장이 전액 치료비 무료를 약속하였으니 사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병원을 다시 나왔다. 이번에는 또 부를 사람이 없겠지 하며 뛰었다. 오늘 시간을 너무 뺏겨서 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였다. 사무실에 들어와서 인터넷으로 병원비를 전액 입금시키고 쉴 곳을 찾아 나왔다. 집에 가고 싶었다. 오늘 밤은 깊은 잠을 자고 싶었다. 꿈도 꾸지 말고 자야지 하며 열차를 탔다. 집에 도착하기 전에 열차에서 깊은 잠에 떨어졌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처럼 병원에 갔다. 어제보다 훨씬 보기 좋다.
병원비는 전액 무료로 하게 되었다며 소상히 지나간 이야기를 하였다. 감동이라고 소설 같다며 내 팔을 잡는다. 감사하다고 연신 말하며 내 팔에 얼굴을 묻는다. 따뜻하다. 얼굴이 따뜻한 것인가? 뜨거운 눈물에 따뜻한 것인가?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계속 팔에 얼굴을 묻고 있다. 팔이 아프니 이제 그만 놔달라고 한참 후에 이야기할 때까지 그녀는 붙잡고 있었다. 빨리 태어나여 아양 떠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하였다. 또 때린다. 그녀는 나만 보면 때린다. 눈을 흘기며 때리는 모습이 보기 좋다. 신기하다. 맞으면 기분 좋고 흘긴 눈빛인데도 기분이 좋다. 일주일 후 그녀는 퇴원하였다. 며칠 더 쉬라고 하였건만 오디션에 꼭 가서 합격하고 싶단다. 괜찮다고 말한다. 걱정 말라고 말한다. 선생님, 집안에 아무 일 없지요? 왜 이혼이라도 했으면 해서요? 또 한 대 맞았다. 며칠 전보다 조금 더 아프다. 다행이다. 많이 아파야 그녀가 다 나은 것이다. 아내가 한 달간 해외여행을 떠났고 돌아오려면 아직도 열흘이나 남았다. 아내가 있었으면 무슨 거짓말을 하였을까? 내 시나리오가 무대에 오를 예정이라 연출가와 감독 등과 협의하려고 매일 밤 늦는다고 하였을까? 그들과 술 마시다 보니 밤을 새웠다고 거짓말 하였을까? 나를 위하여 거짓말하는 것은 용서가 되겠지. 모두를 위하는 것이니까. 남을 해코지하고자 거짓말하는 것은 용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나를 위한 것 아닌가. 별 상상도 다 해보았지만 결국은 소용없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내는 해외 여행 중이다. 오늘은 그녀와 광릉 수목원에 가기로 한 날이다. 서울에서 1시간도 안 걸리는 가까운 곳으로 데이트 장소를 정하였다. 나무들이 참 많다. 수백 년생은 될 것 같다. 소연 씨, 숲에 오면 호흡기관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맑은 공기 쐬려고 여기 오자고 했어요. 나무는 산소를 내뿜고 탄소를 마시죠. 사람들은 산소를 마시고 탄소를 내뿜고요. 서로 반대니까 사람들은 나무가 많은 산 속에 들어오면 상큼한 공기를 느낄 수 있는 거랍니다. 한참을 걸었다. 서둘러 걸을 의무가 없기에 아주 천천히 걸었다. 그녀는 팔짱을 끼었다. 내 팔에 그녀의 작은 체중을 느낀다. 태어나여서 그런지 더 가벼워 보인다. 평상시도 바람에 날릴 듯 가냘픈 몸매였지만 병원에서 있는 동안 더 줄었을 것 같다. 산림박물관에 들어섰다. 산림임업에 관한 자료와 표본 분류 동정을 보고 숲의 역사, 산림과 인간, 세계와 한국의 임업에 대해 관람하였다. 대충 훑어본 후 산림동물원에 들어갔다. 백두산 호랑이가 초점 없이 어슬렁거리고 있다. 늑대와 반달가 순금도 있다. 독수리를 지나 원앙 앞에 서자 그녀는 움직이지 않는다. 저런 행복한 짝이 부럽네요. 소연 씨는 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꿈을 꾸고 기도하세요. 말로 저에게 부탁하고 제가 알아듣도록 해야 해요. 제가 하나님인지도 모르잖아요. 아무 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서연 씨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녀가 알듯 말듯 대답하고 있었다. 다음에는 전문 수목원에 갔다. 전문 수목원을 나와 관광 수목원에 입장하였다.
한참 걸으니 피곤하다. 나도 피곤한데 그녀는 얼마나 피곤할까 생각이 든다. 관광 수목원에서 얼마나 걸었을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너무 깊숙하게 들어왔다. 길을 잃을 염려는 없을 것이다. 잃어봐야 150만 평 수목원 내일 것이다. 더 숲속으로 들어갔다. 솔가루가 가득한 땅에 잠바를 벗어 깔아놓고 앉으라 했다. 신문지까지 펼쳐놓으니 훌륭하다. 앉으라 했더니 아예 눕는다. 나도 따라서 눕는다. 하늘을 본다. 나무가 얼마나 큰지 하늘이 잘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보니 관광하는 길과 한참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800개를 해드릴까요? 하고 제의한다. 그녀는 아무 말 없다. 좋다, 싫다, 어느 쪽도 반응이 없이 하늘만 바라본다. 800개를 해준다. 고개를 살며시 들어주는 것을 보니 싫지는 않은가 보다. 다른 한 손을 휘젓다가 그녀의 가슴을 스쳤다. 내가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본다. 오히려 그녀는 아무 반응이 없다. 내가 그녀를 바라본다. 그녀도 날 천천히 바라본다. 그녀의 눈 속에 내가 들어있다. 그녀의 눈은 거울이다. 그녀가 눈을 감는다. 나의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키스하고 싶다. 키스하라고 말하는 것 같다.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다. 가슴에 방망이 갇힌다. 첫 키스를 여기에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아랫입술에 해야 하나, 윗입술에 해야 하나, 모두 포개서 해야 하나 고민이다. 눈을 감았다. 그녀처럼 눈을 감았다. 눈을 뜨고는 키스를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의 입술로 다가갔다. 그녀를 가슴에 안았다. 그녀의 입술은 내 입술과 멀리 있다. 그녀의 얼굴이 내 가슴에 있다. 다음 행동에 돌입하여도 그녀는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을 태세다. 폐장 시간이 된 것 같네요. 그만 일어나시죠. 내 입에서 오랜만에 나온 말이 그것이었다. 그녀가 일어나면서 바보라고 말하는 것이 메아리 치는 것 같았다. 키스를 한다면 하늘을 우러러 걸을 수 없을 것이란 생각이 더 들었고 절대로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백주대로에 어찌 딸 같은 여자를 범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나를 채찍질하였다. 마음으로만 키스를 하였고 마음으로만 간음하였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이 잘한 짓인지는 모른다. 그저 내가 얼마나 더 육체적인 탐욕을 참아야 할 것인가 전쟁 게임하는 사람 같았다. 걸어 내려왔다. 아무 말 없이 걸었다. 광릉 수목원 입구에 왔다. 식당이 참 많다. 식당이 많고 차량이 많은 것은 이해하겠는데 여간이 수십 개는 되어 보인다. 지난번에는 여간이 없었는데 이렇게 많이 있었던가 놀라웠다. 평상시 예사로 보았고 지금은 관심이 있으니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가 보다. 아, 눈은 왜 정직한가? 누가 여관에 들어가기에 여관이 저렇게 많은지 궁금증이 풀리는 듯하다. 욕망이 꿈틀댄다. 나는 왜 이리 모자란 사람인가? 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며 별 생각을 다 한다. 그녀를 쳐다본다. 그녀는 아무 생각이 없는 듯 내가 끄는 대로 걷는다. 옛 성인들은 육체적인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 고행을 하였다고 한다. 나도 오늘부터 고행에 들어갈까? 그러면 사람이 될까? 온몸을 쇠사슬로 묶어서 기어다녀 볼까? 앉아서 잠을 자볼까?
동굴 속에서 참선을 해볼까? 무덤 속에 들어가 자볼까? 육체에 대한 정신의 승리를 위한 길이 무엇일까? 아냐, 난 지금 세계 최고의 고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다니면서 육체적인 사랑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고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제발 끝까지 승리하여라. 무엇이 승리인지 정복인지 끝까지 참는 것이 승리인지 모르겠다. 더 이상 괴로워하면 슬픈 하루가 될 거야. 다른 생각을 하자. 서현 씨에게 더 아름다운 나날을 맞게 하기 위해 고통을 주었나 봅니다. 꽃도 고통이 있어야 더 아름답게 핍니다. 겨울이 있어야 꽃은 핍니다. 풀도 나무도 겨울에는 죽은 것 같지만 살아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생각만 하며 살아있는 것입니다. 서현 씨도 더 훌륭한 배우가 되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위로에 감사드려요. 이곳 광릉 수목원은 참 좋네요. 이런 곳에 또 와요. 소연 씨가 좋아한다면 이런 곳을 많이 알고 있으니 안내하죠.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누가 천사같이 아름다운 사람을 대동하고 다니는 것에 거절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녁 식사를 하고 갈까요? 무엇을 드실까요? 별로 배고프지 않지만 다 좋아해요. 그럼 아픈 다음에는 개고기가 좋다고 하는데 어때요? 개요? 개 달라고 하게요? 사람들은 개고기 먹는 사람들을 야만이라고 외국인들은 말한다죠. 소고기 먹는 사람들은 지성인인가 보죠. 개는 안 되고 소는 된다면 사람이 무어라 해도 가장 성질 낼 자는 그것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소나 개 같아요. 개들은 왜 나만 무어라 하느냐 불평할 것이고 소는 왜 나만 무어라 하느냐 불평할 것이니 공평하게 불만하지 말고 알아서 먹는 것이 공평하고 좋을 듯합니다. 개 철학이 그럴듯하네요. 그럼 오늘은 공평하게 둘 다 아닌 식물성으로 해요. 해가 진다. 노을이다. 붉은 노을이다. 붉은 빛을 받아서일까 그녀가 더 예뻐 보인다. 저런 천사에게는 무엇이든 잘해주어야 한다. 걷다가 보니 차 타는 곳까지 다 왔다. 오늘은 좋은 날, 내일은 더 좋은 날이리라. 내일은 주말이어서 쉰다고 하면서 잘 보호해 드릴 것이니 국내 여행지 중 끝내주는 것이 있다고 하며 가자고 유혹하였다. 맘대로 하라는 약속을 받았다. 이런 때는 용기가 어디서 나는지 스스로 놀랍다. 바다로 그리고 섬으로 여행 가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녀가 달아나지 않겠지만 중간에 그녀가 도망가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섬으로 갈 것이다. 내 탐욕의 마음을 하늘도 땅도 나도 알지만 그녀만 모를 것이다.